대표님, 로비에서 대표님을 찾는 분이 계신데요. 조재덕이라는 분이세요. 조재덕? 비서의 말에 문득 달력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흐른 것이었어요. 10년 전 감옥에 들어간 친부가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올라오라고 해. 아, 오기 전에 몸 수색 좀 하고 뭐 없는지 잘 살펴봐. 비서의 안내를 받고 들어온 남자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금방이라도 덤벼들 것처럼 씩씩거리더군요. 10년 새에 복역 중 고생을 많이 했는지 머리도 새하얗게 새고 피부도 거칠어진 게 볼만했습니다. 당신 나 알지? 오랜만이네요. 조재덕 씨. 그래. 나를 알아봐야지. 내 인생을 조져놓고 나를 잊어버리면 그거 사람도 아니지. 내가 당신 만나는 날만 기다렸어. 내가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를 갈았다고. 그래서 뭘 어쩌시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죽이기라도 하시게요? 뭐야 이 새끼야! 너도 내가 누군지 알잖아. 나 왕년에 엄청 잘 나가던 변호사야. 내가 증거 찾아서 너 이 새끼 똑같이 감옥에 쳐넣을 거야. 내가 기필코 똑같은 복수를 해줄 거라고. 증거가 있겠어요? 일단들 내가 당할 것 같고? 뭐 이 새끼야! 누가 보면 조재덕 씨가 죄 하나 없이 억울하게 감옥 간 줄 알겠어요? 대한민국 법이 장난도 아니고 무고한 시민한테 10년형이라는 무거운 형을 내렸을까? 그럼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갔지 내가 그만한 죄를 지었다고? 웃기지 마. 적어도 10년짜리는 아니었어. 이게 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너 뭐야? 너 뭔데 나한테 그래? 대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거냐고? 김미애 씨, 기억하세요? 뭐? 1957년생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당신 뒷바라지 해줬던 그 김미애 씨요. 김미애? 당장이라도 덤벼들어 주먹을 휘두를 것 같았던 그 남자는 제 말에 곰곰이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실망스러웠어요. 우리 엄마를 기억해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남자는 김미애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는 듯 저를 바라보았죠. 네, 저는 그 김미애 씨와 이 남자 조재덕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한서린 복수를 하게 된 계기는 약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집안 형편은 누가 더 낫고 더하고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막상막하로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는 꿈도 꿀 수가 없었는데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엄마의 욕심을 알아챈 외할머니 덕분에 갈 수 있었답니다. 후에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더러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난 고등학교에 안 갈 거다. 거기서 네 아빠를 만나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게 살았으니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어. 엄마, 그래도 나를 낳았잖아. 그러니 너무 후회하지 마. 너를 낳으면 뭐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한창 사랑을 주며 키워야 했을 때 엄마는 네 곁에 없었잖아. 그래서 네가 고열에 밤새 시달리는 것도 모르고 너를 잃을 뻔하고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더 행복했겠지.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고 엄마 아니었음 절대 이렇게까지 못 살았어. 엄마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어머니 말에 의하면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집이 워낙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
욕심이 너무 커졌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길을 거슬러 보면 원래 못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와 엄마에게 그런 짓은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미애야, 나는 꼭 검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등쳐먹고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놈들 전부 잡아내서 내 손으로 감옥에 쳐넣을 거야. 제덕아. 너는 분명히 해낼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믿어. 고마워, 미애야. 그래도 세상에 내가 될 놈이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용기가 난다. 내가 너 검사 될 때까지 도와줄게. 나만 믿고 너는 공부만 해. 아버지를 만난 것도 후회스러운 일이었지만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인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더 후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둘 중 하나가 대학에 가야 한다면 그건 꿈을 가진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결국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방직 공장에 취직해 아버지 뒷바라지를 했죠. 미애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를 모두 갚을게. 내가 기사 달린 좋은 차에 너를 태우고 호강시켜줄 거야. 나는 제덕이 네가 검사의 꿈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덕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꼭 검사가 되어야 해. 법대에 간 아버지는 공부에 집중했고 엄마는 아버지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도 하고 집안일도 했죠. 그래서 집도 아버지 학교 근처에 작은 하숙집을 얻어 살았다고 해요. 연탄을 떼던 집이었는데 연탄 살 돈이 없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체온으로 밤을 견뎌야 할 만큼 힘들었답니다. 춥지 않아? 괜찮아. 제덕이 너랑 같이 있는데 어때? 나중에 내가 검사되면 연탄이 천장까지 쌓일 만큼 사줄게. 그때도 연탄 떼는 집에서 살라고? 아, 맞다. 그럼 보일러 깔아줄게. 한겨울에도 다 벗고 있어도 될 정도로 빵빵한 기름 보일러. 밤마다 그런 달콤한 말들을 해주는 아버지가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때의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아버지가 군대에 가게 됐을 때도 꼬박꼬박 면회를 가고 엄마는 혹시 고시 생활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그 사이에도 열심히 돈을 벌었고요. 아버지는 제대한 후 바로 사법고시에 응시했는데 한 번은 낙방을 하고 말았다고 해요. 제덕아, 한 번 떨어진 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 나는 전혀 실망 안 했어. 그래도 나 때문에 네가 더 고생해야 하니까. 나는 이미 각오한 일이야. 다음에도 또 떨어져도 돼.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나는 어떻게든 너 검사될 때까지 몇 번이고 도울 거야. 너가 넘어지지 않으면 나도 넘어지지 않아. 아버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사법고시에 응시했고 결국 2번 만에 합격하는 데 성공했죠. 어머니는 세상을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아버지에게 내색을 하네 그렇지 그때 친정인 외갓집에서는 힘든 길 가지 말고 적당한 혼처 찾아 시집가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살았으니까요. 이제 당당하게 결혼식도 올리고 당신들 사위가 바로 검사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게다가 그때 어머니에게 찾아온 또 다른 축복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였던 겁니다. 제덕아, 나 할 말 있는데. 어? 내일 하면 안 돼? 나 곧 있으면 연수원 들어가야 하잖아. 준비할 게 많아. 그래? 그래도 잠깐만 시간 내주면 안 돼? 급한 일이야? 뭔데? 그게 제덕아, 나 아이 가졌어. 어? 아이 가졌다고. 실은 3개월 됐어. 그러고 보니 배 좀 나온 것 같지 않아? 너 합격하면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 정말?
근데 넌 안 기뻐? 기쁘지? 기쁜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놀라서 그래. 그렇구나. 그때 아버지가 밍숭맹숭한 반응을 보여 당황스러웠지만 설마 자기한테 그런 짓을 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어떤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검사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8년을 뒷바라지한 자신의 최후가 결국 버려진 고양이 신세가 될 거라는 것을요. 미애야, 나 연수원에 들어가야 해. 어? 거기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라며. 집에서 다닐 수도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랬는데 아무래도 검사가 되려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니 공부에 집중하려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나는 아이 낳으면 보러 올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리고 나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이사 가자. 이사? 우리 벌써 이사 가는 거야? 나 여기 살면서 기다려도 돼. 사법고시 통과했으니 이제 인생이 탄탄대로인데 미리 이사 좀 하면 어때? 사법고시 통과했다면 돈도 잘 빌려준대. 그럼 어디로 갈 거야? 내가 적당한 곳 봐뒀어. 너는 집만 챙겨놔. 다음 주 일요일에 가자. 그렇게 어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이삿짐 준비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연수원에 들어가면 당분간 떨어져 살아야 하니 그건 싫었지만 자신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근사한 집을 마련해놨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그래서 방은 몇 개냐, 그때 말했던 것처럼 보일러가 있는 집이냐,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질문을 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더랍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적당히 대꾸했는데 너무 신난 나머지 그게 얼마나 성의 없는 대꾸였는지도 몰랐대요. 그러니 아버지를 따라 도착한 집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려간 집은 그때도 굉장히 낙후된 곳으로 유명한 달동네에 있던 집이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야? 집이야. 오르내리기 힘들어도 안은 깨끗하더라. 필요한 가구나 가전은 적당히 채워놨어. 들어가 있어. 나는 저기 좀 갔다 올게. 어디? 너 귤 먹고 싶다며. 귤 사가지고 올게. 같이 가. 제더가. 나도 같이 갈래. 몸도 무거우면서 어딜 같이 가. 앉아서 짐 풀고 있으면 내가 사올게. 제더가 오는 거지? 그런 말이 어딨어. 귤 사서 올게.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를 놓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언제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도 않고 맞는지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설마 나를 버리려나, 설마 나를 떠나려나, 설마 그렇게 모진 사람이려나 그랬지? 그래서 기다린 거지, 밤새도록.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올 때까지 기다렸지.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산딸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엄마는 혼자 저를 낳고 난 후에야 아버지가 이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네가 있어서 산 거야. 베개보다도 더 작았던 네가 내 품 안에 들어오니 그제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싶었지. 달리 생각하면 늘 네 아버지를 위해 살았다가 이제 너를 위해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었어. 하지만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어머니도 자식을 낳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모성애가 아무리 강했다고 한들 말도 못하는 아이가 그저 울기만 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모아놓은 돈은 떨어져 가니 초조하고 말도 못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혼자였으면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될 대로 살거나 강물에 뛰어들기라도 해버렸을 텐데 차마 젖먹인 저를 두고 그러기 쉽지 않았던 거죠. 엄마, 돈 좀 빌려줘. 당장 겨울이 다가오는데 연탄 살 돈도 없어. 우리 훈정이 어떡해? 미애야, 얘 대체 몇 번째야? 아버지 몰래 너한테 돈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러다 너네 아버지 아시면 큰일 나. 너 훈정이 너네 오빠 밑으로 넣는 것도 아시고 경을 칠 뻔했어. 미안해, 엄마. 훈정이 크면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게. 나는 괜찮은데 우리 훈정이 아프기라도 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돼서 그래. 그렇게 비빌 언덕은 친정뿐이었고 그마저도 외할아버지의 눈을 피해 몰래 드나들어야 했죠. 외할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저를 데리고 가서 도둑밥을 먹였대요. 한 번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와서 밥을 먹다 말고 저를 데리고 장롱 속으로 숨었는데 제가 오는 바람에 들켜 쫓겨난 적도 있고요. 아버지,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훈정이 아버지 손자예요. 저는 미워해도 훈정이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너더러 그딴 놈이랑 살림 차려 애가질했어? 그러게 고등학교까지 보냈으면 착실히 공부해서 대학이나 가보던가. 8년을 공장 다녀 쇠가 빠지게 벌어서 친정에 한 푼도 안 가져다 주고 그놈 입구녕에 쳐넣더니 아주 꼴 좋다, 꼴 좋아. 당장 나가.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당신도 마지막 경고야. 한 번만 더 김미애 저거 집에 드나드는 거 보이면 당신이랑도 끝이야.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더는 친정에도 기댈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더 악바리처럼 살아야 했답니다. 어린 저를 얻고 청소부터 공장일, 공사장 잡부로도 일해보고 그야말로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힘들면 힘들수록 아버지가 생각나 속에서 천불이 일어 잠을 잘 수가 없어 택한 것이 술이었지요. 훈정아, 슈퍼 가서 소주 한 병만 외상해와라. 아줌마가 이제 안 된다고 했는데. 너가 가면 해줄 거야. 엄마가 월급 타면 꼭 갚는다고. 꼭 갚을 테니까 한 병만 달라 그래. 어느 순간부터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더니 밤마다 술이 없으면 잠이 들기 힘들 지경이 되었죠. 엄마, 여기 술 사왔어. 아줌마가 진짜로 마지막이래.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는 우리 아들 때문에 살아.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정신력이 참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술에 의존하긴 했지만 저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낮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가셨고 잠들기 전에만 한두 잔 마신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훈정아, 너는 잘 돼야 해. 뭐가 됐든 엄마가 너 하나는 기필코 성공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든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 응, 엄마. 나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게.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좋은 집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줄게. 그래,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꼭 엄마한테 약속 지켜. 처음엔 저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술에 취하면 넋두리하듯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듣다 보니 얼굴도 모르는 제 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거죠. 내가 그 자식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 내 시간 그 자식 때문에 우리 훈정이 내 새끼 힘들게 살아. 어떡해, 응? 네가 왜 그렇게 살아? 사법시험식이나 합격한 남자 아들인데 네가
엄마, 울지 마. 미안해, 훈정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히 저와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반드시 성공해 어머니와 저를 버린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겁니다. 엄마, 나 합격이야. 합격했대. 뭐? 정말이야? 정말 훈정이 네가 서울대에 합격했단 말이야? 이제 됐어. 이게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 덕분에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그게 어떻게 내 덕분이야. 네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결과지. 아, 엄마는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어. 훈정이 네가 내 자랑이다 정말.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엄마와 저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일하는 식당에 데려가 오는 손님마다 붙들고 자랑했어요. 저를 알지도 못하는 손님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하다 잘했다 해주시는데 정말 뿌듯했죠. 하지만 그건 하나의 산을 넘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에 합격은 했지만 그렇다고 장학금 받을 성적은 되지 않아 등록금은 고스란히 엄마의 부담이 되었죠. 엄마, 저 이번 주말부터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 기다리지 말고 저녁 먹어요. 어? 아르바이트라니. 용돈이 부족해? 그럼 엄마가 용돈을 좀 올려줄게. 한창 공부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무슨 아르바이트. 공부하고도 시간 남아요. 등록금까지는 못 벌어도 적어도 용돈만큼은 내가 벌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나도 이제 성인인데 어느 정도 내 앞가림은 해야지. 그렇게 시작한 첫 번째 아르바이트가 패스트푸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조는 일도 생기고 아무래도 제 적성에 맞지 않기도 했죠. 너 왜 이렇게 졸아? 그러다 시험 어쩌려고. 김 교수님 시험 어려운 거 몰라? 아, 아는데. 진짜 너무 졸리네.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도 없고. 너 아직도 그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해? 훈정아, 그러지 말고 너도 과외를 해봐. 과외? 어떻게 서울대식이나 들어와서 몸을 써서 일을 하려고 해? 머리를 써, 머리를. 그렇게 친구의 말을 듣고 시작한 과외에서 저는 제 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주면 돈은 얼마든지 줄게. 알고 이래가지고는 지방대도 못 들어가.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서울권 내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믿고 맡겨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가르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280등이거든. 다음 시험에 100등 올리면 500을 주겠네. 500이요? 내가 첫째만 엄하게 키우고 둘째를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심각해. 아주 창피해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있어야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자의 아버지는 중견기업의 회장으로 아들의 성적으로 골치 아파하고 계셨어요. 기본 과외비도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성공수당이 500씩이나 된다니 안 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것만 받아도 다음 학기 등록금은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공부에 영 재능도 흥미도 없는 녀석을 어르고 설득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가르쳤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어떡해요. 저는 우리 누나처럼 똑똑하지가 않아서 이런 거 한번 말한다고 해서 몰라요. 쌤, 그냥 저 포기해요. 아니, 선생님은 절대 포기 못해. 너 못하는 거 아니야. 타고난 머리도 있긴 해. 근데 너가
아직 공부 방법도 모르고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쌤, 솔직히 제 성적 올리고 싶은 거 돈 때문이잖아요. 우리 아빠가 돈 얼마 주기로 했어요? 내가 그거 그냥 줄까요? 아마 그 정도는 나한테도 있을걸요? 응, 맞아. 나 아버님께 성공수당 받기로 했어. 쌤 그거 받아서 다음 학기 등록금 내야 돼. 너한테 받는 건 정당한 대가로 얻은 게 아니니 거절할게. 헐, 쌤 좀 솔직하네.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할 만큼 집이 어려워요? 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너처럼 공부 힘들다고 비싼 과외 받는 호사는 누려본 적이 없이 살았어. 그래서 쌤은 너가 너무 부럽다. 근데 화도 나. 나는 과외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한시도 한눈 팔지 않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너는 내가 원했던 그 기회를 너무 거저 날리는 것 같아서. 아이,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없어. 그리고 너는 그렇게 노력해 본 적도 없고. 잘 사는 애 앞에서 자존심 세우기 어려울 만큼 절박했고, 그렇게라도 아이가 제 절박함을 알아주길 바랐어요. 다행히 그 착한 아이는 제 진심을 알아주었고, 그 뒤로는 천천히 따라오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기말고사 때 아이는 200등이라는 성과를 가져왔죠. 내가 100등 올리면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딱 80등 올랐군.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아쉽긴 해요. 수환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음 중간고사 때는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어쨌든 올렸으니 여기 약속한 돈은 주겠네. 네? 하지만 100등 올리기로 한 약속은 못 지켰는데요. 뭐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 100등은 무슨. 저 녀석이 운 좋게 어디 10등이나 올리려나 했는데 어떻게 애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몰라도 80등이나 올렸으니 기대 이상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중간고사 때는 반드시. 자네 서울대생이랬지? 네, 올해 입학했습니다. 우리 딸도 거기야. 서울대 법대. 오며 가며 본 적이 없나? 수환이 과외할 때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어요. 그래. 아무튼 나중에 졸업할 때쯤 나 한번 찾아와. 내가 자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기회요? 일단 그 전에 우리 아들 서울권 대학 입학시키고. 그게 바로 저의 장인어른과 처남의 강렬했던 첫 번째 기억이었죠. 그때 장인어른은 저의 눈빛에서 절실함을 보았다고 해요. 오랫동안 사람을 고용해 써보다 보니 그런 절실함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아들 과외 선생한테서 그런 기운을 받아 반가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쯤 해도 그런 절실함이 살아있으면 고용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 고용을 하기도 전에 그 집 딸과 연애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아버님께 들키면 어떡하지? 나 수환이 과외 잘리면 안 되는데. 뭘 그런 걸 걱정해. 우리 아빠 그런 걸로 사람 쳐내고 그러는 분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사귀었어? 만나다 보니까 나는 네가 수환이 과외 선생인 거 알게 된 거고 너는 내가 수환이 누나인 거 알게 된 건데? 그렇긴 하지. 근데 왜 그렇게 법대를 기웃거렸던 건데? 진짜 나 만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수환이 누나 한번 꼬셔볼까 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찾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으려면 법적으로 인맥을 만들어둬야겠다 싶었어. 찾고 싶은 사람? 그게 누군데?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법조계 분이셔?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엄마 말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하셨어. 아는 건 이름이랑 사법고시 합격연도 정도인데 그 정도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법 쪽에 있으셨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알아볼까? 우리 외삼촌도 법 쪽에 계셔. 아직은 아니야. 때가 되면 그때 찾아갈 거야. 때? 어떤 때? 제대로 복수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날 저는 여자친구에게 제가 자라난 과정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살면서 제 속살을 보여준 것은 여자친구가 처음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누구에게도 동정받고 싶지 않았는데 여자친구에게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제 이야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던 여자친구는 저를 꼭 안아주었죠. 내가 아빠 때문에 검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야. 너 같은 사람들 억울하고 힘들게 산 사람들이 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여자친구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여자친구와 결혼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니 여자친구의 동생이자 제 제자인 아이를 서울권 내에 합격시키는 것이 중요했고요.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보니 한 번에 합격시키려고 학업보다 더 힘을 썼죠. 그렇게 저는 그 아이를 2년 반을 가르쳐 서울 중위권대학에 합격시킨 겁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기대한 건 아닌데 정말 대단하군. 인정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공 보수를 주기로 했지. 돈을 원한다면 돈을 주겠지만 따로 준비해둔 게 있는데. 네? 어떤... 내 밑에서 일해보는 게 어떤가? 말단 사원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아니야. 체계적으로 배워 내 회사를 물려받는 게 어떻겠냐는 거지. 우리 예진이랑 잘 만나고 있는 것 같던데 내 사위로 들어와 전문적인 경영 수업을 받으면 회사에서 뒷말 나올 일도 없을 거고. 네? 회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키운 딸인데 혹시나 엄한 놈 만나 인생 망치는 일 없도록 잘 감시해야지. 자, 이제 말해보게나. 자네 눈에서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꺼지지 않게 하는 힘이 뭔지. 네? 절박함과 간절함이라니. 나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왔어. 자네같이 오랜 시간 같은 눈빛을 가지고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뭐든지 말해보게.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장인어른은 뭐든지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과연 많은 사람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그 눈빛을 피하기 어렵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엇을 숨기기보다는 확실히 드러내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게 삶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자기를 뒷바라지한 여자를 배신하고 뱃속의 아이까지 포기한 그 사람에게 우리 모자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었는지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역시 복수였군. 복수만큼 삶을 끈질기게 살아내게 하는 게 드물지. 이유가 무엇이 됐든 나는 자네의 눈빛이 좋아. 내가 그 복수의 힘이 되어주지. 나를 이용해 힘을 키우게. 자네 아버지 찾는 거? 나한테 일도 아니야. 그 전에 복수를 할 만한 힘을 키워야지. 그건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제대 후 마지막 학기까지 졸업하면 바로 아버님 회사로 출근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키우고 아버님께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제대 후 바로 장인어른의 회사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하며 아버님 사업을 배웠어요. 아버님은 행여
본인의 딸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제게 회사의 중책을 맡길 생각이라며 헤어진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생각하지 말라고 저를 붙들어 두셨지요. 아내라면 모를까 저는 아내와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고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장인어른의 완벽한 지지를 받아 회사의 전무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게 30살 무렵이었죠. 여보, 찾았어. 조재덕 씨. 정말? 어떻게 살고 있어? 설마 당신과 같은 검사야? 아니, 검사였던 적은 없어. 80년대 후반에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다가 90년대 초반에 따로 개원했더라. 좀 김이 빠지네. 그렇게 뒷바라지했던 엄마를 버리고 가서 대단한 검사장이라도 된 줄 알았더니. 그러게. 근데 이게 당신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아내가 제게 건넨 자료는 믿기 힘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로 일한다더니 아버지가 변호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 폭행과 절도,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였던 사람은 생각보다 더 못되고 수준 이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앞장서 변호하고 그들에게 뒷돈을 받아 약한 사람들은 법을 앞세워 협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완전히 하늘이 주신 기회. 내가 당신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길로 아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길가에 정차한 후 올려다보니 2층 사무실 유리창에 조재덕 변호사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살집이 있고 거들먹거리는 자세를 지닌 남자가 나왔는데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기대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엉망인 사람처럼 보여 감사했어요. 행여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살면 어쩌나, 그래서 복수를 하려다 못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엄마, 나 아버지 찾았어. 어? 네가 그 사람을 왜 찾아? 너 설마 아버지 만나고 싶었던 거야? 만나고는 싶었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자기 뒷바라지에서 사법고시 합격시키고 자기 애까지 가진 사람을 버릴 수 있나 싶어서. 그래서 만났어? 너 알아봐? 아니, 만나진 않았어. 그냥 멀리서 봤어. 어떻게 살아? 검사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든? 치, 말해 뭐해. 사법고시 합격했으니 뭐라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못 받은 양육비라도 받아내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이제 양육비 같은 건 필요 없어. 나도 돈 잘 벌잖아. 우리가 돈이 아쉬울 때 용서를 빌었으면 양육비로 됐겠지. 근데 나는 이제 그걸로는 성이 안 차. 그럼 뭘 받아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어차피 무슨 짓을 하든 뭘 받아내든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은 보상받을 수 없잖아. 그렇지.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지. 그래서 나도 똑같이 시간을 뺏어올까 싶어. 시간? 어떻게? 생각 중이야. 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앞으로 아버지의 미래를 빼앗아올 생각이야. 어머니는 제가 그 일로 괜한 일에 휘말려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할까 걱정이셨지만 그건 모르는 말이었죠. 저한테는 장인어른과 아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으니까요. 일단 아내는 사람을 고용해 아버지가 협박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혹시 남은 증거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당했는지 조사했죠. 생각보다 정말 악질이더라, 당신 아버지. 아무리 변호사가 돈 받아서 해먹는 일이라지만 나쁜 사람들한테 돈 받아 억울한 사람들 뒤통수 치고 협박해 합의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야. 기대 이상이라 기쁘네. 죄책감 없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몇 건의 살인방조 혐의도 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괜찮겠어? 이게 인정이 되면 형량은 더 늘어날 거야. 아무리 형량이 높게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지은 죄로는 엄마랑 내가 고생해서 살았던 시절만은 못하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있는 힘껏 형량을 올려줬으면 좋겠어. 뒤늦게나마 제대로 벌을 받을 수 있게. 아내는 그래도 아버지라 제가 마음이 약해질까 걱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추호도 후회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다소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30년 만에 찾아 알아본 아버지는 저희 모자를 버린 것에 그 어떤 후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피해자들을 모아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배우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저를 찾으려 용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아버지 앞에 순순히 나타나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의 이름만으로 분노에 쌓여 살았듯 아버지도 제 이름 석자만으로 오랜 분노를 가지고 살았으면 했으니까요. 아주 지금 엿되게 생겼어. 이것들이 작정하고 나를 깜빵에 쳐넣으려고 보통 준비를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한 사장, 자네가 힘을 좀 써줘야겠어. 뒤에서 작정하고 해코지하면 그 사람들도 생각을 바꿔 먹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겁만 주란 말이야. 재판에 참석해 우연히 보게 된 아버지는 추악이 그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려고 용을 썼지만 쉽지 않겠죠. 잠깐만. 한 사장 자네도 혹시 그 김은정인가 뭔가 그 사람한테 돈 받아 먹었어? 왜 이렇게 섭섭하게 나오지? 여보세요? 한 사장! 야! 죄송합니다. 아이씨, 눈 어디다 두고 다닙니까? 길도 넓은데. 그러게요. 이렇게 길이 넓은데 우리가 부딪힌 걸 보면 이것도 인연일지도요. 뭡니까? 살펴가세요. 그게 제가 아버지와 한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협박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합의를 종용한 것도 모자라 죄를 지은 사람과 손을 잡아 살인을 방조한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0년을 받았어요.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똑같은 형량을 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더라고요. 검사인 아내가 사람을 써서 아버지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들의 남은 죄를 이용해 협박을 했거든요. 아내가 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제 이름으로 한 것이고 저는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를 감옥에 넣는 데 성공한 것이죠. 아버지, 징역 10년 선고받았어. 뭐? 네 아버지가? 아니지, 어쩌다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 내가 뭘 더한 건 없어. 예진이가 이것저것 아버지가 숨겼던 죄들을 낱낱이 캐는데 도움을 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참, 세상에. 이런 날이 온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 이야기는 해봤어? 말은 해봤는데 내가 당신 아들이란 말은 안 했어. 내 이름은 알고 있을 거야. 자기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 나라는 건 알거든. 혼정이 너는 괜찮은 거야? 생각만큼 후련하진 않아. 고작 10년이 뭐야. 엄마는 40년을 가까이 힘들었는데. 엄마는 이제 괜찮아.
시간이 약이라고. 살다 보니 아들 덕에 이렇게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팔자에도 없는 검사 며느리 만나서 때마다 용돈 받아 선물 받아. 나는 그간의 고생을 이렇게 보상받나 싶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법적으로 벌을 받았다니. 그게 우리 모자를 버린 이유로 들어간 게 아니더라도 어머니 속이 다 시원하다.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고 살아야지. 그렇게 아버지는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 얼마 전 출소하자마자 저를 찾아온 거였죠. 감옥에서 제 이름 석자로 얼마나 일을 갈았겠습니까? 사람을 시켜 뒤를 캐보기도 했겠지만 뭐가 나오지 않았겠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30대 청년이 뭐 때문에 자기한테 총을 겨누었는지 모르니 답답하기도 했을 거고요. 살면서 했던 나쁜 짓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 아마 자기가 나쁜 짓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지 제 입에서 어머니 이름이 나왔을 때 그렇게 사색이 된 거겠죠. 김미애라면 그 김미애? 당신이 미애를 어떻게 알아? 잊고 사셨나 봐요. 당신 뒷바라지를 대단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김미애 그 여자란 말이야? 그럴 리가. 미애는 그럴 사람이 못돼. 그렇게 순진하고 착해 빠진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지독한 복수를 하겠다고 나섰을 리가 없다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요. 근데 조재덕 씨 말이 맞아요. 김미애 씨는 그런 복수를 할 만한 사람이 못 되죠. 당신 말대로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은 왜 그 순진하고 착해 빠진 여자 뒤통수를 쳤어요? 아, 답이 나왔나?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 누가 뒤통수를 쳤다는 거야? 단지 사귀다가 헤어졌을 뿐이야. 내가 그 여자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했어? 헤어지자는 게 미안해서 집까지 얻어주고 나왔는데. 아, 겨울이면 눈이 얼어 도저히 집 밖으로 오갈 수도 없을 만큼 오르막길에 있던 그 달동네 집이요? 그뿐이게요? 수도가 얼어 물도 안 나오고 장마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그 집? 당신이 그것까지 안단 말이야? 대체 정체가 뭐야? 당신 정체가 뭐냐고? 섭섭하네요. 사법고시까지 합격했다는 사람이 이만큼 힌트를 줬는데도 눈치를 못 채다니. 똑똑. 대표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아, 들어오시라고 해요. 마침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기로 했던 날이라 엄마가 오셨어요. 저는 잘됐다 싶었습니다. 오랜 준비를 끝낸 복수의 마침표를 찍을 날이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혼란스럽게 쳐다보고 있었고 그 사이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죠. 손님이 당신 뭐야? 김미애? 미애 맞아? 어떻게 된 거야? 감옥에 갔다더니 그새 나왔어? 벌써 그 10년이 된 거야? 역시 당신이네. 당신이 나를 감옥에 넣은 거였어. 아니요, 조재덕 씨. 그거 김미애 씨가 아니라 제가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왜긴 왜야? 훈정이가 내 아들이니까 그렇지. 참다 못해 버럭 소리 지르는 어머니의 말에 남자의 얼굴은 더욱 희게 질렸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라는 존재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뭐? 잠깐만. 그럼 그때 가졌던 아이, 당신 그때 그 아이를 낳았단 말이야? 그럼 낳지. 왜?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나도 애를 버렸을까봐. 내가 당신 같은 파렴치한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 네가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인 네가 나를 감옥에 넣었다는 거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더 나은 최선이 있다면 더 해봤을 텐데. 안타깝게도 법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 착하게 살지 그러셨어요? 그럼 복수가 더 어려웠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 애비를 감옥에 넣을 생각을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은 없어요. 당신이 나를 가진 우리 엄마를 그렇게 쉽게 버렸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쉽게 버린 것뿐이니까. 이제 의문이 좀 풀렸어요? 원하는 답은 다 된 것 같은데. 훈정이가 당신 감옥 갔다는 말 듣고도 속이 다 시원했는데 이렇게 지금 당신 꼴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세상 후련하네. 고작 그렇게 살려고 나를 버렸어? 참,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매달려서 그랬을까? 아, 당신이 나를 위해 제대로 해준 거 딱 하나 있네. 우리 아들. 내가 우리 아들 덕분에 얼마나 호강하고 사는지 몰라. 어느덧 이렇게 번듯한 회사 대표도 하고. 아버지는 그제야 엄마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라고요. 이제야 현실 감각이 돌아온 듯 자기가 버렸던 여자가 번듯한 행색으로 살고 있으니 놀란 것 같았고요. 달동네에 버린 여자가 겨우 고등학교 나와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가 딱 봐도 부티가 나 보이는 옷차림새로 나타났으니 믿기 어려웠겠죠. 가만,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네 거란 말이냐? 보시다시피 대표실로 찾아온 거잖아요. 남자는 잠시 대표실인 제 방을 빙 둘러보더니 뭔가 결심한 듯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그래서 복수는 끝났냐? 아마도요. 더는 마주칠 생각도 없고 상종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쯤에서 끝낼 생각이긴 해요. 그럼 이제 보상을 받아야겠구나. 보상이요? 네가 이 기업의 대표고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나도 너에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받을 혜택이 있겠지. 게다가 너 때문에 내가 10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그만한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마치 건수라도 물었다는 듯 눈빛이 살아나는데 저는 기가 막혀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뭔가 이득을 보겠다고 머리를 굴린 거잖아요. 당장 눈물 콧물을 빼며 지난날을 반성하고 후회하기는커녕 이제 복수가 끝났으니 아비로서 받아야 할 대접을 좀 받아야겠다. 이거였죠. 누가 내 아버지예요? 나지. 너는 아니라고 해도 나는 생물학적 너의 아버지다.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지. 너 때문에 더는 변호사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도 없을 것 같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네가 책임져. 뭐야? 야 조제더, 네가 양심이 있냐? 어떻게 네가 버린 아들한테 봉양을 운운해? 당장 내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어떻게 그래? 김비서, 어머니 함남동 집으로 모셔다 드려. 예, 대표님. 한남동? 이야, 진짜 출세를 하긴 했구나. 내가 많은 걸 바라진 않으마. 나 때문에 힘들게 산 세월은 내 10년 감옥 생활로 충분히 보상받은 것 같으니 남은 인생 편히 지낼 수 있는 돈과 집만 다오. 그러면 문제 삼지 않겠다. 한 30억이면 될 것 같은데. 문제 삼으세요? 뭐라고? 너 내가 지금 네 친부라고 나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뭘 어떻게 되겠어요? 모기업 대표,
실은 친부에게 버림받은 사생아. 갖은 협박으로 10년 동안 감옥에 갔다 나온 친부로부터 또 협박당해. 뭐 그렇겠죠? 너 사람들 눈이 무섭지도 않아? 기업의 가치, 그런 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대표야. 그래! 오너 리스크. 대표 이미지 하나로 회사 주식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라고. 과연 협박으로 감옥 다녀오신 분 답네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 나 이래봬도 변호사였어. 말빨 하나로 30년을 먹고 살았다고. 그때 검사 기억나세요? 당신 감옥 보내려고 혈안이었던 그 검사. 박예진 검사가 내 와이프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 외가 쪽으로 법조인들이 좀 있고요. 뭐? 당신이 어떤 협박을 하든 양아치 같은 당신 수준으론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양 의무? 나를 버려 평생 양육비 한 번 준 적이 없는 당신이 무슨 부양 의무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닐 테고. 뭐 그냥 우기는 건가? 아니면 감옥 갔다 오더니 치매라도? 너 감옥 그리우시면 말씀하세요. 한 번 보내드린 거 2번, 3번 못 보낼까? 아까 복수는 끝났냐고 물었죠? 그 대답 바꿀게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 어떤 복수를 해볼까? 좀 더 연구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조재덕 씨, 노년 감옥에서 이보다 더 처량하고 쓸쓸하게 보내기 싫으면 조용히 숨어 사세요. 제 눈에 띄지 않게. 알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 아버지를 끌어냈고 아버지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조용해진 방에 혼자 남고 나니 이제 좀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평생 그 순간을 위해 살아왔는데 막상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요. 조재덕 씨 출소해서 당신 찾아갔다며? 어머니도 만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한 게 하나 없더라. 그 와중에 내가 자기 아들이란 거 알고 머리 굴려 협박하는데 없던 정마저 떨어졌어. 나보고 30억 요구하더라고. 뭐? 기가 막힌다. 반성을 전혀 못했네. 어머니는 좀 어떠셔? 많이 놀란 것 같아서 빨리 보냈는데. 괜찮아 보이셨어. 아주 보통 욕을 하시는 게 아니시던데. 나 어머니 그렇게 욕 잘하시는 줄 몰랐잖아. 욕 잘해. 근데 평생 그 욕 아버지한테만 했어. 엄마한테도 찝찝한 후회 안 남아서 다행이다. 끝까지 실망스러워서 다행이야. 김비서 말에 의하면 그 뒤로 몇 번이나 회사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 사람을 시켜 당분간 지켜보게 했는데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뭐라도 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으면 싶은데 섣불리 움직였다간 다시 감옥에 갈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물러서자니 억울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일주일 전 회사 근처에 있던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오랜만에 아내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엄마, 나 오늘 초콜릿 100개 먹어도 돼? 아빠가 오늘은 그만큼 먹어도 된대. 그래, 먹어봐. 근데 그거 먹고 치과 100번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그건 싫어. 그럼 적당히 먹어. 유준이 너 치과가 제일 무섭다며. 그래, 오빠. 나처럼 초콜릿 먹고도 치카치카 잘해야지. 안 그럼 치과 선생님이 이놈해. 우리 시영이 똘똘한 것 좀 봐.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준비된 차량에 오르려는데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노숙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언젠가 아버지가 어머니께 그랬죠. 기사 달린 좋은 차를 태워 호강시켜주겠다고요. 그 호강은 제가 해드렸고 아버지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반성하며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 봐요. 40년 전 그 행동 하나로 결국 비참한 노년을 살게 됐으니까요. 앞으로도 조금의 동정심으로도 그 사람을 도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자신의 그 배신과 선택이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빼앗아갔는지 몇 번이나 느끼게 해줄 것이에요. 노숙자나 다름없는 자기 앞을 좋은 차를 탄 가족들이 유유히 빠져나가던 그때의 기분을 말이죠.